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제가 SNS상에서의 언사와 관련해 뿌리를 빚고 또 자숙의 시간을 갖느라 이 자리를 오래 비웠습니다. 실망을 끼쳐드리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자의 문자를 통해서도 계속 의견이 들어오는데 7677님 또 7897님 등등 여러분이 제대로 반성하고 온 거 맞느냐? 한참 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질책을 주고 계십니다. 네,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면서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도 드립니다. 늘 지켜보시면서 준엄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YTN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가 있는 저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지시 사항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개 지시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 공판부 검사 같은 검찰 내 비주류 의견을 수렴해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했던 윤 총장 임명 당시의 당부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추진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어주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대규모 촛불 집회 등으로 표현된 국민적 요구를 발판으로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다. 그리고 법과 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 이런 취지입니다. 조국 장관도 주말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 개혁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난 주말 서울 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를 두고 여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치켜세우지만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홍위병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연일 촛불 집회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거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정쟁만 외치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며 검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특위까지 꾸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 의원들이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권이 사법개혁령을 내렸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징후를 드러낸 뒤 극렬 지지층이 나선 거 아니냐면서 홍위병 같은 군중 정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의 요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입니다. 검찰개혁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해했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등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아니 세상에 국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이름을 외치며 맞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해됐냔 말이야. 야당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있었다는 조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는가 하면 변호사 3분 중에 여성분이 1분이 계셨고 수사관 분 중에서도 여성이 2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내용 없이 요란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애 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 안팎으로 조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주말에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를 두고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한 위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 2분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 경희대 김병민 개건 교수 2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도대체 몇 명이 모인 거냐라고 하는 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 몇 명이 모여야 거기서부터가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맞습니다. 명수는 좀 제쳐놓고 예. 어떻습니까? 예상 외로 많이 모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 김 교수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여러 사람들마다 많이 모였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도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수행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검찰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로 촛불을 든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정반대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직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살아있고 여기 더 나아가서 여론이 이와 같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향해서 압박에 대한 메시지를 과도하게 가하게 되는 순간 공정한 수사가 오히려 회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 목소리가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단순하게 숫자가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검찰 개혁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일 선생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처럼 보시는 이제 일각의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예. 저는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 숫자 가지고 여야가 너무 다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였다. 네. 이 장면을 보고선 주최 측도 놀랐고요. 검찰도 당연히 놀랐을 것이고 여야 모두 놀랐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야당에서 이 숫자를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게 줄이려고 폄훼하는 것 자체가 이 집회에 놀랐기 때문에 이 집회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노력인데 자, 이런 건 우리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진 않겠죠. 예. 하지만 일부의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또 사실이다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만큼 팩트로 인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근데 좀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역사를 이 시민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벽에 이제 이 레이저로 이 프로젝션 했던 장면들을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때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은 꼭 지켜내겠습니다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논두렁 시계와 이번 조국 일가 특히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장면이 오버랩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냐 아니냐 법 절차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언론에 토스를 하고요. 언론은 매일 의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검사들은 누구와 지금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 장관 일가에 의혹이 있죠. 혐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벌금형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혹은 뭐 이제 그야말로 수감되는 징역이 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무죄 추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으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자꾸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자택수사 11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적지 않은 국민, 특히 중도층의 시민조차도 이건 많이 과도하다, 과잉수사다라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이게 엊그제 이 토요일 밤 집회에 기폭제가 된 것 아닌가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제 평론가께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김 교수께서 지적한 후반부의 문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는 나중에 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된다면 그때 시민들이 예를 들면 50만이든 100만이든 모여가서 애워싸고 늘 그런다면 그것은 사실상 압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 이 연방 판사나 검사가 선출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항상 시민들이 찬반 피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이 판사가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고심하는 장면도 미국 법정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보수 야당들은 떼법이냐, 떼쓰면은 뭐 용서받고 떼쓰면 안 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가면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저 이 황교안 대표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명시적으로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 바 없거든요. 지금 조국 수호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조건부적이에요.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하라는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으니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법개혁을 다라는 의미고요. 그 안에서도 이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 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목소리가 모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 진보 진영이나 시민단체들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설왕설래하면서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사하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 다만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니 개혁안을 내라. 그리고 아니 그 통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이 통화하면서 우리 자택 수사하지 말라, 압수수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되 아내가 아프니 좀 배려해달라, 신속하게 해달라. 근데 뭐 압력이라고 느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저 압수수색은 11시간 가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길었는데요.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 수사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것이죠. 김 교수님, 대통령이나 장관이 검찰 개혁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뉘앙스가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부와 공판부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령해라. 여성 검사와 젊은 검사들 의견 좀 많이 수령해라.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특수 쪽이니까. 그럼 특수 쪽을 갖다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압박을 안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지.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 안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개혁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준칙으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것과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검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한 것이 오늘 대통령의 지시인 것이죠.
우리가 검찰 개혁을 바라봤을 때는 입법의 영역의 부분들과 행정의 영역에 대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입법은 말 그대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입법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조국 장관이든 과거에 있었던 박상기 장관이든 누구에 대한 장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문제는 법무부 내에서 얼마든지 준칙이나 훈령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검찰 조직에서는 내부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라든지 검찰 내부 조직의 문제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권 1년 차를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전임 박상기 장관이 있었고 문무일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적폐청산 수사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잘못된 관행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박상기 장관, 문무일 총장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검찰 스스로가 개혁안을 가져와라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주문한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검찰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꼭 꼬집고 싶은 얘기는요. 예. 조국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들의 핵심에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과정 속의 문제로 연루가 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상 박근혜 국정농단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부분들이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를 끌고 왔다. 예.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정치적 독립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가장 핵심이었던 조국 수석, 전 수석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 속에서 청와대가 집권 여당이 검찰의 수사를 향해서 외압에 대한 성격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은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네. 의혹이 드러난 수사는 수사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개혁을 갖다 막으려고 이용하지 말란 네, 뜻이다.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의혹이 드러나는 건 수사하고 나중에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촛불 시민들의 의사는 예. 검찰 개혁이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개혁을 안 했는지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준칙 변경의 문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니죠.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 사태, 조국 후보 사태가 터졌다. 지금 이걸 발표하면 오비일학이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이걸 발표하니까 예. 마치 자기의 비리를 덮으려는 것 같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수사가 한 달 이상 넘어갔을 때예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매일 공표가 돼서 사모펀드, 뭐 웅동학원, 거기에 딸의 장학금, 딸의 이제 입시 비위 이게 다 터졌는데 네. 오늘부터 피의사실 공표 준칙은 엄격화한다. 그게 적용되겠습니까? 그건 발표한 순간 이 사안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안 이후부터라면 거기는 여야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여당 야당에게 유리할지 아닐지는 복불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당연히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자신의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 공표 다 됐는데 이미 언론에 다 났는데 덮긴 뭘 덮습니까? 그러니까 공표 시점도 이미 흘러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 공세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이죠.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조국 장관 건까지는 예외로 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한다. 그럼 이제 조용하게 정리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전 총장과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한테 왜 못했느냐. 문무일 총장 항명한 거 다 봤잖아요. 왜 못했는지 모르세요? 그때 문무일 총장이 검찰 조직의 개혁은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다. 내부에서. 공수처도 반대,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 그래서 마지막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개혁안을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어요. 그리고 옷 벗고 나간 겁니다. 그것도 그동안은 조용히 지내다가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얘기를 던져버렸잖아요.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도 인사권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임기 절반도 채 안 됐을 때
검찰 조직이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개혁해야 강도 높은 개혁을 할까? 민정수석이 됐든 조국 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사참사 났다고 야당이 얼마나 성토했습니까? 인사검증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법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의 소명은 사법개혁이었잖아요. 민정수석 때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법조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 조국 아니냐. 다 그렇게 예측해놓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일가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도요. 익성 나오고 신성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팔 건 아니지만 매우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예.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까지 가서 유야무야 무죄로 났을 때 언론은 이거 정정 보도해 줄 것이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치 공세에 시달리면서 예. 사법개혁을 가고 있는 뭐 조국 장관 지금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인까지도 지금 가시밭길 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좀 마이크를 이제 넘긴다면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거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모인다고 하고 이 사이에 정경심 교수를 갖다 소환 조사한다라고 할 때 검찰의 수사가 압박을 얼마나 받게 될지 또 이것이 어떤 촛불 집회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특수부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의 향배에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가지고 나온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는 건 사실 주변인들에 대한 거의 모든 조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번 금요일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그 뒤로 아마 징검다리 연휴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틀간 사이 속에서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 교수를 소환한과 동시에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여부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0월 3일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또 보수 집회가 예상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보수적인 인사들도 모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들도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군중이 집결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심리로 또다시 또 촛불 집회는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이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의 얘기, 조국 장관의 얘기를 보게 되면 한쪽 국민의 이야기만을 모든 국민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곳은 바로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작금의 상황 속에서 엇갈린 민심들을 조정하는 능력들이 정치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혹시나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쯤은 청와대에서 고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네. 예,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그렇죠. 20대 국회로서는 마지막인데 결국 또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네. 조국 장관과 얽혀 있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놓고 또 옥신각신하게 될 건데 전국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최 선생님부터. 네네. 예. 지금 이제 야당의 패착이 크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요. 자, 인사청문회가 조국 청문회 1라운드. 네. 지금 대정부 질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 대정부 질문 포문 열리자마자 장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등 돌린 이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봤고요. 조국 장관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예. 주광덕 의원이 통화 문제부터 제기를 하잖아요. 이 통화 문제도 보는 시각은 또 반분돼서 분열이었습니다. 그게 인륜의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일단 전화 통화를 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는데 예.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다. 또 반분돼 있어요. 지금 국감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벌써 여러 주 전에 올해의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조국 3라운드가 가는 거죠. 국정감사 예. 내내. 그렇게 되면은 20대 국회는 전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왜? 조국이 민생보다 중하냐? 뭐가 중헌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예. 아직도 국회가 뭐 이건 여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경제 살리기 문제라든가 그야말로 대외 외교 안보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북미 관계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다 지금 조국에 덮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이것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엔 검찰의 책임도 있고 언론의 예. 책임도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커서 예. 저는 그냥 예견컨대 총선에 매몰된 야당 중심의 20대 국회는 최악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짤막하게. 저는 지금 예상해 검찰에서 나오게 되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장 여부가 앞으로 전국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동의안대 표창장 건에 관한 내용들 말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공소장의 수사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여권의 생각과 야권의 생각은 분명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대통령의 선택지도 갈릴 거라고 보고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현 정부의 선택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거나 혹은 등을 돌리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필연적으로 내년 총선까지 그 여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김병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0181님, 저도 서초동 집회 갔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PRJ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모두가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라고 또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자스티스 코리아라고 유튜브에서 또 올라왔는데 대통령이든 누구든 비리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 수사합시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자녀들 모두에 대한 입시 의혹 전수조사. 조국 장관 사태의 후폭풍으로 불거진 거죠.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여야 5당 모두 못할 이유가 없다. 큰 소리를 쳤었는데 과연 어찌 됐을까요? 정작 본격 논의가 시작되자 서로 딴소리만 늘어놓다가 흐지부지 이야기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따라든 조국 따라든 황교안 대표 따라든 저희 따라든 자 특검합시다 여러분. 다소 과격해 보이는 역공을 시작으로 조국 사태는 국회의원 자녀를 전수조사하자는 데까지 불붙었습니다. 여야 5당 지도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큰 소리쳤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민주당은 민관 공동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전수조사 방법과 절차, 시기를 위임하자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야당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조국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조국 사태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를 넘어선 범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비범법과의 혼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논의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이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민주당은 곧바로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이것을 유야무야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당 역시 조국 장관 의혹을 확대해 물타기한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원 자녀들의 특혜 진학 여부를 낱낱이 조사하자 겉으로는 호기롭게 공감대를 이뤘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정치권에서는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보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털어보자라는 논의, 제안, 청원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고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20대 국회만 해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전수조사해보자, 그 주식들이 의원들의 업무와 이해 충돌하는지도 조사해보자, 또는 정치자금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자, 또 국회의원이 자기가 감독할 기관의 예산을 빼가지고 그걸로 해외 출장인지 해외 나들인지 거기 가서 뭐 했는지 알아보자. 해외 출장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다들 이야기가 나오다 말고 그냥 모두 끝나 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는 흐지부지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검찰 소식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국회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에 출석하라는 거죠. 한국당 의원 20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출석할지 여부는 역시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대회와 하계 패럴림픽 대회의 경기장에 우길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이 196명, 기권이 3명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안에 우길기나 우길기를 활용한 소품의 반입, 그걸 가지고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 소식입니다. 예. 오늘 제주지법에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고유정이 본인 수기로 작성한 의견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모두 진술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는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 당시에 고유정이 직접 재판부에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가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허락한 바 있습니다. 네. 재판 전에 내가 진술할 시간을 좀 달라 줬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고 씨는 현재까지 입장을 계속 크게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고 씨는 다만 저지르지 않은 죄를 처벌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8분 분량의 의견서를 10분 정도 읽었는데요. 구체적인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예. 고 씨는 전 남편이 수박을 썰던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전 남편이 흉기까지 휘두르며 협박을 하자 흉기를 빼앗고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남편을 찔렀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요. 그 범행 당시엔 제정신이 아니었고 반성한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 내용을 듣고 있던 방청석에서는요. 탄식과 야유가 이어졌고 고함도 쏟아졌습니다. 또 유족 측에서는 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 마라.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 씨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는 이제 검찰이 네. 문제인데 검찰 측 주장은 뭡니까? 일단 검찰은 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요.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이 각색을 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고 씨가 계획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검찰은요. 이미 중요 증거인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이 공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사실 이제 고유정의 의견 진술 외에도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서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음을 재차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수감정관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 양측 공방 중 하나가 바로 사체 손괴 부분이었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 상황을 현 남편에게 해명하기 위해서 사체 손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해명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체 손괴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향후 증거 조사를 통해서 진술의 허위성을 밝히겠다 이렇게 강조해서요. 다음 재판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14일에. 예. 지금 사건이 두 가닥 아닙니까? 하나는 남편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의붓아들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역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건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까? 예, 이 사건은 경찰이 6개월간 수사를 했는데요. 예.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6개월 수사 끝에 결국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고유정의 단독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 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때처럼 의붓아들 사망 전날에 카레를 먹였고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구매했다는 점 그리고 또 범행을 암시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미리 검색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흉엄한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은요. 계부가 5살 된 의붓 아들을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어제 경찰이 계부 26살 이모 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이 5살 아이의 직접 사인은요. 복부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씨가 의붓 아들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고서 목검으로 25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서 사실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 씨처럼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네, 한번 좀 알아봤는데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8명? 예, 10명 중 8명이니까 사실상 엄청난 숫자인데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가해자의 76.8%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요.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만 2천여 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이는 2011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사실은 외부의 어떤 폭력에 노출됐을 경우 부모에게로 도망가는 것인데 네. 지금 부모가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해라고 한다면 아이들로서는 뭐 저항하기도 어렵고 어디 도망칠 곳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렇게 된 그 가족으로서의 자기 비속에 대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처벌이? 예, 일단 근거법으로는 2014년에 제정된요.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대 행위가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과 좀 연결돼서 살펴보면요. 이 계부 이 씨는 사실 2년 전에도 의붓 아들을 때려서 뭐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당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첫째 의붓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의붓 아들까지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폭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붓 아들을 다시 그 사람이 또 데려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는 거죠? 폭행당한 아이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면서 사실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보육원에 찾아가서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보육원에서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격리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가 현행법에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 4년까지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취재 결과 피해 아동 80% 가까이는 이런 학대를 당했다 하더라도 가정보호, 그러니까 즉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좀 취재해본 결과요, 아동학대 사건을 이제 형사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아이들을 상당 기간 보호해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것도 지원이 필요하겠고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군요.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다. 어젯밤도 매일 덮는 이불 세탁 이제 크린토피아로 수고했다. 나와 함께 운동화 세탁은 이제 크린토피아로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Live your dream. Stinger.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오늘부터 뉴이저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안규령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앵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18호 태풍 이름은 미탁입니다. 개천절, 그러니까 목요일에 남부지방을 관통하겠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진두 기자의 보도로 예측해 보시죠. 18호 태풍 미탁은 타이완 바로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개천절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에는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 밤쯤에는 경북 포항 부근 동해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 근처에 올라왔을 때의 강도는 이전 태풍 타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파는 제주를 통과할 때 약 970에서 75, 그리고 이 대마도를 통과할 때 980이니까 본 태풍과 크게 차이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미탁은 남해를 통과했던 타파와 달리 남부에 상륙해 관통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 영동에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초속 35에서 45m, 섬 지역에는 초속 50m가 넘는 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 달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와 태풍으로 인해 높은 물결이 이는 시기가 겹쳐서 해안도로, 해안가 침수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개천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런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죠. 연세대 유석춘 교수의 강의가 다른 강사로 대체됩니다. 연세대는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교수가 하던 강의를 중단시키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연세대에서는 이 인사위와 별도로 윤리인권위원회도 열리는데요. 유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기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주한 남성 군인으로 추정되는데요.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여성들의 불안감,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들어옵니다. 잠시 뒤 다시 화면에 나타난 남성은 다급하게 복도 안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뒤이어 다른 남성이 쫓아나와 계단 쪽을 살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22일 새벽. 처음 보는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와 다짜고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조금 분 듯하면서 핥힌 자국가 약간 있는 듯했어요. 피해 여성은 간신히 범인에게서 빠져나와 옆 노래방에 있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뒤쫓아 나갔지만 범인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창 영업 중인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에 상가 주민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화장실 가기도 무섭고 돌아다니면 남자만 봐서 깜짝깜짝 놀래겠고. 경찰은 주변 CCTV를 모두 분석해 달아난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이어 유령 용의자로 인근 부대의 군인을 특정했고 방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흘리고 간 모자를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군 헌병대와 함께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주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음성으로 판정되며 추가 발병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가 최대 19일이기 때문인데요. 이 전염병이 확산될지 아닐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27일 강화군 하전면 돼지농장에 확진 판정 뒤 아직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양주와 충남 홍성군에서 의심 신고 2건이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주말 의심 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경기도 양주는 1차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은 곳, 또 충남 홍성군은 경기, 인천, 강원 중심에 2차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은 곧 정부의 방역망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홍성은 전국 돼지의 5분의 1을 기르는 충남에서도 사육농가가 가장 많아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지역 경제 붕괴가 우려됐습니다. 홍성의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홍성은 59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사육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가 컸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과 돼지 농가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확산도 한풀 꺾일 수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방심은 이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 초기 발생지에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졌다면 이번 주 경기 북부나 강화 외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역에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살처분 지역은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과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 소독 작업이 차질 없도록 소독약과 생석회 재고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살처분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윤정 선임연구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살아있는 생명을 일단 어떻게든 죽여야만 하는, 그리고 뭐 처리해야만 하는 그 고통이나 뭐 이 충격 같은 것도 물론 사람이지만, 그리고 죽는 건 짐승이지만 엄청나겠다 하는 생각은 짐작은 합니다만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신고가 들어오면 방역 당국에서 이것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예. 살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살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의 그런 방역 당국에서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수의사와 그 공무원 인력들이 파견이 나가시고, 그리고 이 살처분 과정에서는 실제 동물을 살처분을 하고 메모를 해야지 되는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기간과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2박 3일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을 뵈면은 2박 3일 이상 꼬박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구제역과 그리고 조류 독감에 관한 것이었는데 현재는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100kg가 넘는 그런 거대한 동물이기 때문에 살처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한 그런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의사와 공무원은 감독관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다른 많은 일손이 필요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 노동자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2014년 이전까지는 일선 그냥 행정직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은 군대에 갔었던 청년들이 살처분 현장에 그 파견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인권이 강화되고 여러 인권들이 보장이 되면서 그 인력들의 수입은 줄었지만 현재 그 실제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살처분 작업과 매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투입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증언과 인터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100kg가 넘는 이제 돼지들을 뭐 끊임없이 계속 처리하고 매몰 또 이제 묻어야만 하고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그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되는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노동 강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상당히 중하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종의 응급 상황에서 계속 격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어떤 비상근무라든지 그리고 방역 기간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매년 반복되는 재난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수의사가 밤샘 작업을 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원래 지역에서의 수의사분들이 원래 수행하셨던 본 업무를 또 다시 또 하셔야지 하셔야죠. 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업무 상태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경우에 보면은 과로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예.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속된 어떤 만성화된 재난 상태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산재에 의해서 공무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태가 돼서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분들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기의 본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차출돼서 추가로 네.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네. 산재로 사실 봐야 되는데 네, 네. 그걸 본인이 또 입증을, 병을 앓으면서 입증을 네, 다 해야 하셔야지 되는군요. 되는 문제인 거죠. 저도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뭐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하니까 그렇게 아우성치고 목 놓아서 이렇게 울던 돼지들이 모두 죽고 갑자기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정적이 찾아올 때, 조용해질 때 네. 그때 정말 끔찍했다는 얘기도 네. 듣고 어느 정도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습니까? 그 심리적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실제 인터뷰를 했었던 분들은 이제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이신데 환청이 계속 들리셔가지고 돼지의 소리가 들려서 이 지역에서 같이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주를 하셨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제 연구를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처분 트라우마 종사자 트라우마 조사에 대해서 했었는데 인터뷰를 굉장히 어렵게 현장에 들어가셨 던 분들이 268분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대면하여 뵐 때 뭐 어떠셨어요? 힘드세요?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트라우마를 측정하는 것을 했을 때 한 4분의 3 이상이 뭔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위험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예.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도 이번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한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직 더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의심되는 신고가 한 건 또 접수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근데 뭔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 결정에 따라서 살처분 노동자의 뭐 심리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을 인권위에서 올해 초에 권고안을 내셨고 그래서 예. 농림축산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어떤 보도가 있었고 사실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사회학 연구자로서 생각할 때 어떤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적 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 자체, 이분들이 처하고 있는 엄중한 노동의 상황, 노동 강도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노동의 어떤 강도가 세서 항상 산재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양돈 농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수는 정확히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할당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 밀집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방역 당국이 이 방역 인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농가 밀집도에 비례하여서 좀 이것을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뭐 그냥 어느 지방자치단체 어느 부서에 뭐 당연히 TO가 있으니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다 일률적으로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가축을 밀집해서 키우는 지역이라면 또 달라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배후지로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축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국 상황에 맞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정책이 좀 수립이 되셔야지 그런 트라우마를 만드는 조건 자체를 없애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처분을 해야만 되는가? 생명체에 대해서 이것도 늘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정말 고통 없이 좀 빨리 끝내줄 수 있나?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저희가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연구를 여러 수의학 선생님, 영문학 선생님, 문학하는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 동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의학 수준과 방역 수준에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살처분이라는 것은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고유한 지역의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동물을 어떻게 하며 동물이 인도주의적으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농림수산부에서도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윤정 박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뉴이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이 있는 저녁입니다. 뉴이제 새 식구 안기령 앵커가 야심차게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뉴이저가 친절한 뉴스에 소통하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과 뭐 문자, 댓글로 소통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제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코너인데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통 있는 저녁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요. 일단 우선 보시죠.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저의 새로운 식구 YTN 앵커 안규령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소통이 있는 저녁.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YTN은 변상욱 앵커의 SNS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변상욱 앵커가 지금 시점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변상욱 앵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왔는데요. 변상욱 앵커라고 아세요? 아니요. 잠깐만 짧게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도 없고 어떡해요? 회사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YTN의 변상욱 앵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분이 한 달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고 오늘 프로그램에 복귀를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복귀하는지는 몰랐어요. 복귀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뭐 그래도 자숙을 하셨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하면은 뭐 복귀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 기간 공백이 있었지만은 그 공백 기간에 충분한 자기 개인 그 생각과 또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무난히 공백 기간 없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앵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 SNS로 인해서 이제 선동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걸 너무 잘 아는 엄마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또 아픔이 있는지 또 무엇을 또 지향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들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지켜봐주고 또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기생세대가. 네, 변상욱 앵커의 복귀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변 앵커도 이렇게 현장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어떤 심정이실지 답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선배님, 시민들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계속 반성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고민했으니까요. 그 고민을 이제 고민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 실천하고 또 그때그때 상기하면서 지내야죠. 지금 시청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변 앵커 잘못은 반성하고 철저히 고쳐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시오라고 8475님 당부를 해주시기로 했네요. 예, 한편 또 긍정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응원의 한마디도 주셨거든요. 3972님께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 앵커의 뉴스 해설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9981님께서는 변상욱 앵커님 앞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 아무튼 지금 주신 말씀대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열심히 안기령 앵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많이 떨렸고요. 또 설레기도 했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뉴스 끝나고 퇴근을 해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도 사실 떨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떨린 마음을 뭔가 음악으로 한번 다스려 보죠. 음악이 있는 저녁, 이 노래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튜브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골랐습니다. 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내일은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힘에